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오늘은 라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우와. 요즘에는 제 얼굴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영상보다도 뭔가 라디오 컨텐츠를 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얼굴이 싫은 걸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오래 듣고 싶은 걸까? 어떤 쪽으로 가도 약간 살짝 정신승리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제 목소리를 길게 듣고 싶어서 라디오를 기다리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엄청 힘들고 이런 시기는 조금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셨을 텐데 뭐 제가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뭐 촬영도 다시 하고 뭐 이것저것 또 제가 또 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사람들을 조금씩 이제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개복치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히 관계를 가지고 너무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너무 기대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렇게 쭉 잘 좋은 관계로만 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는 사실 이렇게 긴 세월 지내도 오해할 일도 없고 말도 참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꼭 이렇게 나랑 잘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에게 너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자꾸 민폐를 끼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는 기대에 실망시키기가 싫은 착한 아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어떤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거를 실망시킬까 봐 그때부터 내 행동이 이렇게 약간 뻣뻣해지고 딱딱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답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평소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약간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람 간의 예의는 이래야 한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진짜 상대방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남한테 나쁜 말 잘 하지 않고요. 진짜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이상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예의 없는 행동도 잘 안 하고 막 이해해달라고 막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하는 편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상대방이 정말 무례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편해서 조금 아픈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을 지킨다고 지키는 편인데 상대방이 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 내가 상대방에게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 정도의 매너를 지켜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혐오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이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성격을 고쳐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가 또 아프고 이게 또 뭔가 폭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먹고 소화하고 이런데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싫잖아요, 그러면. 항상 막 속 쓰리고 배 아프고 여기 딱 인상 딱 잡히고 그런 것도 싫고 싫으니까 내가 좀 성격 유하게 가져보자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착하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고쳐보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 예민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거는 참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30 몇 년 살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조금 찾은 방법이 뭐냐면은 친구라는 이름을 누구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는 거?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안부 인사 정도는 안 친해도 물어볼 수 있지만 그냥 시시콜콜한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거나 좀 비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조심을 많이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중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의 지인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시시콜콜한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나의 친구이기 때문이야.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제 진짜 친구라는 자리.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니까 얘가 조금 공경에 처한다.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저는 그 정도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수영장 갈 수 있다. 요 정도가 이제 저는 뭐 수영복 벗는 것까지는 이제 그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데 어쨌든 수영장 정도는 내가 같이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기준이 높은가? 아니 근데 언니는 약간 생긴 건 되게 이지적으로 생겼는데 점점 이제 친하게 지내면 다 확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지. 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게 케미가 좋아서 같이 막 서로 막 챙겨주려고 하면 이게 막 더 막 우리처럼 막 어, 이러는데 한 명이 또 갑자기 막 너무 그지. 이기적으로 또 하면은 언니가 또 상처받고. 맞아, 맞아. 근데 그런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나 갑자기 마음의 문을 확 연다는 피드백을 진짜 많이 받았고, 나도 참 그걸 고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왜냐면 나는 충분히 검증을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라는 딱지를 내가 붙이기 전까지는. 근데 친구라는 딱지를 붙인 이상 얘가 나한테 피해를 끼쳐도 나는 그냥 의리로 가는 거야. 맞아 얘가 맞아. 그냥 친구인 거야. 같이 막 가서 두들겨 패주고. 아니 그냥 뭐 어쨌든 얘가 맞아. 뭐 그런 누명을 썼어. 그러면 맞아. 내가 진짜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맞아 맞아 쏟아서라도 맞아 얘를 맞아. 구해주고 나는 그런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배신자 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엄청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약간 돌아서고 이제 그런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절까지는 아닌데 내가 되게 좋게 생각했다가 실망한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아, 이거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했다가 약간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다가 그냥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냥 그랬어요. 뭐 가족도 생기고 특히 이제 지금 아기도 생기고 챙겨야 할 식구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날 실망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이면 이제 한 달 동안 짜증났다. 근데 이제는 그냥 또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욕하고 일주일 정도 인상 쓰고 위 좀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조금 조금 더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그 명탐정 코난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아? 이러면은 그게 진짠지 아닌지를 파헤쳐야 되는 그런 이상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답이 나올 때까지 딱 그냥 그걸 파헤쳐.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다. 그럼 사실이면은 뭐 오케이. 만약에 거짓말이다. 아 거짓말이네. 제 거짓말쟁이네. 앞으로 제 말 더 믿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뭔가 내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막 쏟으면서 그거를 판별하려고 되게 집착하는 또 약간 그런 버릇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좀 약간 껄떡지근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되게 길게 했는데 뭔가 살짝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되게 찝찝한 그런 말들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끊고 뭐 전 통화 녹음 같은 건 안 하니까 그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가? 막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응?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나 지금 편집 밀린 것도 많고 이런 생각을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또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사람들이랑 자꾸 가까워지고 사람들한테 마음 열고 그런 게 내가 싫은 거야. 이렇게 자꾸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상한 상처를 받고 이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계속 생각하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이면 의심한 내가 미안하고 거짓이면 이제 앞으로 그 사람 못 보니까 옛날 같은 마음으로 못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되게 싫으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다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 참 막 이러면서 아 나 그냥 사람 안 만나고 그냥 여태까지 내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랑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낼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저는 이게 또 주변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고 인간관계에 되게 예민도가 높다 했잖아요. 근데 나쁜 거에만 예민도가 높은 게 아니라 좋은 거에도 되게 예민도가 높아요. 저는 사람의 장점을 되게 잘 보고 높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도 되게 많이 빨리 찾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장점을
되게 개발해 주려고 옆에서 막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노력하는 그런 또 면이 저는 제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정말 많이 배워요. 책을 10권을 읽는 것보다 사람 10명을 만나는 게 뭔가 마음의 울림이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그냥 사람 만나는 걸 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어떤 이제 모임에 갔어요. 이렇게 좀 새로운 만남의 뭐 장, 뭐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모임에 갔는데, 어, 거기 이제 선정되어 오신 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들 사회생활 만렙이어가지고 엄청 사회생활도 잘하고 반짝거리는 그런 튀어나오는 개성 있는 뭐 외모와 뭐 말투와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걸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이렇게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시 내가 이렇게 사람을 피곤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사람을 멀리할 순 없겠다. 나는 사람으로서의 배움이 없으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고 즐겁고 배우고 이런 거에 반도 못 배우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사는 재미가 참 이런 거다. 실망하다가 또 좋아하다가 내가 그냥 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가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늘어가고 그냥 그런 것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이런 것들은 좀 스킬이 필요하다. 이거를 극복할 스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킬을 내가 가지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계속 의심을 하면서 이 사람을 대하고,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게 이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그 무의식 중에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나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심을 하고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다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고 할 때까지 그냥 다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당하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지 말자. 의심을 해서 상처를 나에게 안 줄 사람을 내 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 없이 마음 편하게 다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수고를 하지 말고 그냥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그래,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다. 사랑의 존재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냥 상처를 받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깨달음이 약간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겠다. 왜냐면 누군가를 검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말하든 진실을 말하든 나에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니까 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냥 다 믿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나에게 폐를 끼치거나 그런 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다 받아들여주자.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나에게 조금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귀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너무 평가하거나 또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특히 이제 그걸 드러내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자. 왜냐면 순간 기분 나쁘고 순간 내가 이 사람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순간적인 기분에서 나오는 말과 판단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좀 뭔가 중립기어를 받고 유보의 시간을 두자, 이런 또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고 어찌됐든 또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오장육부가 꼬인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와 안 맞으니까 조금 거리를 둘 사람,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면 상대방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퍼줬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조금 이익 봤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나는 그래, 발 뻗고 잘 수 있더라고. 걸리는 거 없이. 그리고 할까 말까 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뭐든 말을 아끼고 있으면 당신도 판단받지 않는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지금 속이 아니에요. 근데 사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복작복작 하면서
이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고 어떨 때도 너무 좋고 고맙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의 종류를 우리가 또 종종 생각을 하잖아요. 겉으로는 티나게 손절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멀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고, 또 저는 극강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을 전이시키는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제 자체의 에너지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에 불쾌한 감정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랑은 정말 같이 관계를 더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딱 단정을 지은 그런 부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만난 사람들 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면 뭐야, 상황이 안 좋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 내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손절하라는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그거는 오해고,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보답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 하는데,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안 좋을 때 이제 나를 만난 사람들, 그게 나를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일종의 트라우마적인 그런 관계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던 지역에서 다른 데로 이사 와서 관계적으로도 약간 고립됐다는 느낌이 되게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건강도 안 좋아졌었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뭔가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고, 이제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모임의 목적 자체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다들 힘들어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북돋아주는 그런 모임을 갖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는 저도 어떻게 보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모임에 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단점이나 아니면 저의 취약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설마 나를 공격하겠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드러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든 아니면 얼마나 깊든 상관없이 되게 속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임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친밀한 마음의 친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모임을 이어 나갔었어요. 그때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본다. 내가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겠다. 이 일을 그만하고 싶은데 억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서로 좀 바빠지고 또 서로들 다들 회복하고 저 역시도 이제 굉장히 회복이 많이 돼가지고 그 모임과 이제 소홀해지다가 최근에 제가 그 모임에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제 안 좋았던 때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 저에 대해서 깔려있는 선입견, 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되게 나약하고 취약하고 별로 너의 인생에 좋은 게 없는 애잖아 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저라는 아이는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제가 너덜너덜해져 있을 때 그 이미지로 딱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 너 맞아 그런 거 싫어하잖아. 맞아 너 맞아 그런 거 너 되게 못 참잖아. 너 그런 거 못 견디잖아. 너 그때 되게 안 좋았잖아. 이렇게 저의 어떤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저의 그 우울했던 모습? 그거대로 저를 맞춰가지고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플러스 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애구나. 날 만나러 나왔을 때 마음가짐 자체가 그런 애를 만나러 간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자 나고자 우울한 아이? 그런 애를 만나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나왔겠구나.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몇 년 전에 저를 대하는 태도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울했던 시절에 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봉인해 뒀던 그때의 제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내 모습을 너무 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발전된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맞아. 대화 중에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더 안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딱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싫은 사람 있으면은 다 언팔하잖아. 사실 그게 제가 되게 수치스러워하는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지금은 나 너랑 끝이야! 이런 걸 하지 않는데 그때 저는 좀 싫거나 그런 사람 있으면
나 얘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막 인스타를 언팔하던, 잠깐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의식한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상한 애가 아니면 저는 인스타 언팔까지 하면서 관계를 끊지는 않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숨기고 싶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했던 모습을 그렇게 다 끄집어내는데 아, 얘 머릿속에는 나는 그냥 사람 싫으면 관계 회피하고 문제 회피하고 인스타 언팔이나 하는 애구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같이 만난 다음에 그 모임을 징징이 몇 총사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때 어떤 나의 문제나 내 내면의 깊은 것들 그리고 나의 속살까지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친구한테는 이게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그냥 징징거리는 것에 불과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프에서 그때가 바닥이었어. 그리고 그 모임도 도움이 됐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서서히 회복을 해서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그래프를 그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미지 속에서 나는 여전히 굉장히 침체돼 있고 어떻게 보면 루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나로 살기 위해서 사는 모습 바뀌어야 되고 하는 일 바뀌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쁘면 공격도 하는 것 같아. 맞아. 그때의 나의 맞아. 모습으로. 공격도 했어. 그러니까 아 이제 살만한가 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지. 아 걔 이러다가 또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짓고. 상처받기보다 수치스러워서 진짜 피하고 싶은. 그리고 그게 아무런 근거 없이 나를 공격을 한 거면 그냥 물에 미친 약간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진짜 찌질했던 시절이 있었고 걔는 그걸 근거로 나를 비하를 한 거잖아. 비난을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면 난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거를 증명해 보이느냐 아니면 그냥 얘를 안 만나면 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 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는 그냥 안 만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굳이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를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서로 고민을 나누었던 옛날에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던 그냥 그런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려면 더 나쁜 기억을 쌓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에 이게 조금 그 뜨거운 분노의 열기를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잠깐 식혀놓고 뭐 나중에 다시 들춰봤을 때 내가 그때 좀 예민했네? 라고 하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 역시 그때 거리를 두길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모래를 덮어서 그 관계를 식혀두기로 했습니다. 사람 된 도리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거나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그리고 나를 계속 믿어주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등지면 안 되죠. 근데 어려울 땐 나에게 힘이 됐지만 내가 좋아지는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좋아지기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진 나에겐 그리고 더 좋아질 나에게는 불필요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리나 미련, 과거에 맺었던 관계에 대한 익숙함?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불행했던 과거를 자꾸 상기시키는 사람은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직종에 계신 분들이나 좀 다양한 분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요즘에는 하루에 단 10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MBTI 제가 원래 안 믿는 거 아시죠? 저 완전 MBTI 안 믿어요. 근데 MBTI를 따지면 제가 원래 이제 ENTP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INTP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E의 전형 같은 그런 성격인데도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MBTI가 I가 나오는 거 보면서 MBTI EI가 뭐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밖에서 에너지를 얻느냐 내 안에서 에너지를 얻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BTI가 이 I로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나는 사교적이고 사람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좀 충전은 혼자 있으면서 하는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사람을 보면 약간 저 사람 잘 나가네 이런 느낌이 들어?
인싸? 근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뭔가 인싸, 그리고 좀 사람들에 좀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되게 많고, 누구나 막 다 연락하고, 나 오늘 또 누구 만나야 돼, 누구 만나야 돼. 그리고 맨날 인스타에 혼자 찍은 사진 안 올라와. 되게 단체 사진만 올라와. 이러면은 뭔가 되게 잘 나가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나도 뭔가 좀 잘 나가 보이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생각을 딱 하면 할수록,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진짜, 와, 나는 약간 시켜줘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요즘 제가 좀 되게 약간 인사처럼 살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와 뭐 만났던 분들이 제 길을 빨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체가 원래 누구를 만나면은 좀 되게 뭔가 신경도 많이 쓰고, 막 배려하려고도 하고, 막 과하게 활발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냥 스스로 기가 쪽쪽 빨려가지고 이렇게 막 집에 와서 나 또 무슨 얘기한 거지? 나 이 얘기 좀 후회되는데, 이 사람 또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되게 피곤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거를 즐기고 나 혼자 있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되게 느끼게 됐어요. 뭐 어쩌다 이렇게 좀 영상미가 되게 좋은 브이로그 같은 걸 이렇게 볼 때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브이로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매력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막 밥도 혼자 먹고 막 어디 좋은 데도 혼자 가고 이렇게 혼자서 뭔가 되게 시간을 잘 보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을 때 밥을 막 그냥 왜 햇반도 그냥 플라스틱 그거 데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고 막 이러지, 예쁜 데다 담아서 먹거나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 이런 거 조금 제 사전에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밥 먹을 땐 진짜 대충 때우거나 그냥 뭐 좀 좋은 걸 먹어도 그냥 약간 막 이렇게 세팅을 쫙 잘 해놓고 먹지 않거나 이러는데, 그분들은 되게 혼자인데 스스로를 되게 잘 대접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어디 가서도 대접받겠다.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되게 잘 대접해주기 때문에 남도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이렇게 딱 느껴가지고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가면을 벗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뭐 씻고 이런 게 그냥 매일의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혼자 있을 때를 진짜 잘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요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루틴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스스로의 삶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관계에서든 홀대받을 리가 없다. 나쁜 상황이 찾아오면 금세 빠져나가 자신만의 행복한 공간으로 가버릴 수 있을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잉여 시간과 잉여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무언가를 도모할 여력이 없어진다. 결국 내 삶이 정체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래서 나는 성장이 필요한 시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면 홀로 있기를 택한다. 잘 썼다, 정말. 왜 보면은 뭐 딱히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잘 나가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내면의 힘이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꼭 하는 루틴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때때로 혼자 있기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제 어떨 때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주변에 어두운 사람을 두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내가 정말 너무 밝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두움을 약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등불 같은 사람이 돼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스스로 긍정적이기 되게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뭐 취준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고시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시기에는 그렇게 저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정말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라이브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채팅을 쳐주셨어요. 저는 긍정적이고 이렇게 발전적이고 되게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쳐주셨던 것 같아, 그치? 만약에 주변에 내가 어울릴 만한 그런 썩 마음에 들거나 썩 긍정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에도 혼자임을 택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혼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읽는 책이라든가 뭐 내가 보는 영상, 뭐 내가 보는 뭐 TV 프로그램,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마음가짐, 이런 게 이제 나를 채우게 되지만 거기에 부정적이거나 안 좋거나 내 행보에 뭔가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냥 없으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잠시 잠깐 외로울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께 혼자를 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책이 있어요. 7년 동안 50개국을 혼자 여행하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길은 당신의 길이자 당신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 다른 이와 함께 걸을 수는 있으나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하여 걸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행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게 인생의 길이다. 약간 너무 할매 같은 말인가? 계속 이렇게 되게 많은 매체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나다워져야 한다. 내 거를 찾아야 한다. 내 색깔이 중요하다. 너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흔한 말이 사실은 좀 질릴 때가 있어요. 적게 먹고 운동해야 살 빠진다. 이런 게 되게 진리이듯이 저는 그 말이 되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이 살아야 가야 하는 건 맞아요. 인생 전체를 늘 외로울 수는 없더라도 어떤 인생의 구간에는 내가 좀 홀로 외로워지고 내가 사유를 하고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간이 되게 잦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중에 뭔가 제가 섞여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일을 너무 열심히 할 때 아니면 뭐 가족들과도 너무 많이 붙어 있을 때 바쁘고 혹은 힘들고 아니면은 너무 자극이 세도록 좋고 그런 순간에서 한 발짝 걸어 나와서 저만의 이렇게 행복한 공간, 저만의 안전한 공간 혹은 그냥 저 혼자 있는 공간 이런 곳으로의 피신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진짜 에너지를 얻거든요. 혼자 있는 게 아싸 같고 막 뭔가 못 나가 보이고 늘 그렇게 외로움에 고립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게 아직 관계에 많이 지치기 전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좀 누군가 뭐 막 다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진짜 혼자 하는 매력을 알고 나면은 그것처럼 또 편하고 홀가분하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오늘의 수다를 이렇게 떤게 된 것 같아. 나 조금 혼자 있고 싶어. 나 진짜 혼자 있고 싶어. 그치? 걸음이 빠른 나는 누군가를 신경 쓰며 속도를 맞추는 대신 혼자 자유롭게 산책하며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여 마신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수다 없이 커피와 디저트를 몰입해서 즐기기도 하고 혼자 사진을 찍기도 한다. 좋은 일을 나눌 때도 즐겁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배려하느라 소비할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에게 쏟아붓는 행복도 그에 못지않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위탁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좀 쓸쓸한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러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같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뭔가 고고한 학처럼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살면서 한 번은 외로워야 된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10대나 20대 그럴 때 친구들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관계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모든 게 무뎌져 버리는 나이대가 되고 나니까 별로 이런 남의 평가라든가 남이 나를 뒤에서 뭐라고 말을 했대 이런 거 자체에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남의 평가에 늘 무디고 늘 덤덤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나를 뒤에서 씹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 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진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욕먹어도 싸니까 욕을 한 게 아닌가? 내가 되게 욕먹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그래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신경 끄기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는 책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베스트셀러에 꽤 올랐어가지고 저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작가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책이 뭐 심리학자가 썼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꼬고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쉬워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냥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읽고 꼽아봤는데 아이패드 새로 샀으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누구나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되게 막 이상한 문구 같은 거 써 있는 거 웃긴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활보를 하는 거예요. 티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나를 몇 명이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100명 중에 한 47명 정도 나를 봤을 거라고 이제 대답을 했대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는 한 20 몇 명밖에 이 사람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에게 오는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쟤 왜 이렇게 얼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더러운 말들 내뱉고서는 기억 못할 때 되게 많잖아요.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곱씹고 나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찰을 해서 한 말이냐? 약간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결국에 좀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자의식 과잉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모두가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의식이 조금씩은 다 과잉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인지를 하면 남이 나를 씹은 것도 약간 그냥 흘려가는 말이겠지, 저러다 말겠지 이러고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를 굉장히 다 엄격하게 평가를 한대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매기는 거죠. 물론 이제 걔 중에 이제 자기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 얼굴 왜 이래? 오늘 피부 왜 이래? 오늘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지? 라고 생각해도 남들은 그냥 쟤네, 그냥 말 많은 소년네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라는 거죠. 부은 거 눈치 못 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명성 환상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엄격하게, 그러니까 좀 나에게 낮은 점수를 준 데다가 내 마음을 상대방이 다 읽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난 다 들켰어. 사람들이 사실 욕하는 거는 나에 있어서 정말 일부분일 뿐인데 나를 다 알고 평가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선악 불균형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100개를 해도 나쁜 일을 한 가지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 나쁜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남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얼마나 할까요? 나쁜 거를 부풀리고 나쁜 거에 집중하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쁜 거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에 있는 일부분을 되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애가 높은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내 주장이 강하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좀 많으면 실제로 내가 나쁜 걸 하지 않아도 좀 나쁘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 주장을 좀 덜 하는 정도는 뭐 사회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남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애를 낮춘다?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때는 그냥 내가 좀 내 주장이 세니까 저 사람 좀 불편했나 보다, 그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전환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게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가 창의적일수록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고 무난할수록 또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자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내 그릇은 요만한데 사람이 막 이만해. 그래서 넘치면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낯선 건 우리가 겁을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좀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자기애가 높았나 보네, 내가 자기 주장이 셌나 보네, 내가 좀 저 사람 그릇에 담기는 큰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도 괜찮겠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 뒷담화를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욕하는 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크게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욕하는 게 좀
잘나가지고 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소화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이거를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에고 서치를 멈춰라. 사람은 자꾸 자기에 대한 평가를 알고 싶어 한대요.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거를 이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에고 서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결국에 자기 평가를 계속 알아보는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남이 나를 평가하는 말까지, 그리고 선악불균형 때문에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평가 중에는 훨씬 많을 건데 그거를 굳이 막 찾아보면서 스스로 속을 글러놓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아주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런 외부의 말 같은 건 어쩌면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또 나오는 게 인기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인싸일수록 굉장히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는 맞대요. 근데 조금 더 그게 장기화가 되면은 몸이 되게 자주 아파진다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피곤하게 마련이거든요. 인기인이 되는 거는 건강에 해롭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도 예를 들어 악플이 좀 많이 달린다 이러면 아 뭐래,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약간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좀 막 선플이 되게 많다, 막 너무 칭찬해주는 말이 많다 하면은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딱 굳어요. 그래서 콘텐츠도 뭔가 약간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기인들은 결국에는 그래도 짐이 있는 거예요. 왕관의 무게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앞만 해줄 거 다 해주고 앞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식 알러지처럼 사회적 이제 알레르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알레르기고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한 것도 알레르기인 거예요.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밀가루 몸에 좋으니까 더 먹어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장육부가 불편하고 뭔가 영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내 알레르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면 내 마음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요. 어릴 때 아동학대를 받은 사람한테 아동학대를 받아서 뭐 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면 당연히 안 좋았다고 하겠죠. 근데 이 선택지를 좀 바꾸는 거예요. 어린 때 아동학대를 받았던 것이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바꿔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에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일어났던 나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건데 도움이 됐냐? 아주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나쁜 일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좋은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욕하고 날 괴롭히고 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다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었던 좋은 사람을 골라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좀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실망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조금 재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마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 감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도 이렇게 옮고요, 나쁜 말도 옮아요. 이 뒷담화, 그러니까 내 뒷담화가 아니더라도 이 대화 중에 뒷담화가 발생을 할 때 요거를 또 이렇게 스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뒷담화를 해서 상처를 주게 되는, 또 그게 또 남한테 씹힐 소재로 쓰이는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야 근데 걔 되게 싸가지 없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진짜? 그래? 야 근데 저기에 뭐 맛있는 데 생겼대, 우리 저기 가볼래?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그 화제가 좀 긍정적이고 자극적인 화제 있죠, 맛있는 음식, 약간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해가지고 뒷담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야 얘 싸가지 없대, 아 진짜 싸가지 없대, 아 이렇게 맞장구를 쳐준 것만으로도 내가 욕한 것처럼 전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맞장구 자체를 쳐주지 않으려면 화제를 전환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의 소재가 뭐 얘였어요. 야 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보라색이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근데 너는 요즘에 되게 인상이 환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이 소재를 또 돌려버리는 거예요.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아예 대화의 상대방을 소재 삼는 것이 또 되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뒷담화를 멈추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걔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 끄기 연습책을 선물로 내민다? 당신은 센스쟁이. 광고주 보고 있나?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 거고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남의 마음에 들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없어요. 암만 잘하고 암만 뭐 해도 다 욕을 합니다. 기부를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한테도 돈이나 마돈이나 악플이 달려요. 그러니까 그냥 애시당초 100%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인생이 편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평생 영원히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좀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물론 완벽하게 제건 아니어도 거리는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정적인 사람 말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씹히는 것 자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관심받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사람들이 뭔데 도대체 눈치를 보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저 역시도 남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저도 맞는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은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일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이게 멋대로 굴면서도 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 회사원들이라면은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눈치라는 말을 약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눈치를 본다에서의 그 눈치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했던 남의 눈치 보고 살지 마. 남의 눈치가 뭐가 중요해. 남의 눈치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거를 이제 눈치라고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눈치와 눈치껏 잘한다. 눈치가 빠르다. 여기서의 눈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남의 시선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눈치는 그 눈치를 본다의 눈치가 아니라 눈치가 빠르다의 눈치. 그러니까 분위기를 읽어내는 센스에 대한 걸 말하려고 해요. 제가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여기 전 JTBC 사장 손석희 강력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 책인데 표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예스만 7가지로 말하는 고맥락 사회.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고맥락 사회에서는 감정을 읽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예스만 7가지로 말하는 게 여러분들 그 카톡 할 때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내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약간 경쾌하게 저는 하려고 넵 하고 느낌표를 찍는다거나 넵 하고 이모티콘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네 하면서 물결을 이렇게 쓴다거나 크은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근데 크 하나 크 두 개는 조금 조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크크 내지는 크크크크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스만 7가지로 말하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건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위기로 보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을 것인지 그게 이제 저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가 뭔가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뭐 다른 사회에선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보니까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 그거를 딱 정말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일을 알아서 잘 딱 센스 있고 깔끔하게 센깔이구나 그러면 다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는 거 이게 알잘딱깔센인데요. 자, 이 말을 보면은 알아서 눈치껏 이란 뜻이죠. 잘 눈치껏 잘
딱 깔끔하고 어느 정도로 깔끔해야 되는지 이것도 그냥 눈치껏 깔끔해야 되는 거죠. 센스 있게, 센스 있다 뭐죠? 눈치 빠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 잘, 딱, 깔, 센 이 글자가 다 눈치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아, 한국 사회는 뭔가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서 그걸 정확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내고 더 찰떡같이 일을 해내는 정말 눈치가 빠른 사람을 일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우리의 눈치를 영국의 일간지들은 이렇게 묘사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순간적으로 간파하는 미묘한 기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마음, 해를 끼치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육감, 재치와 지각력, 이해력, 주어진 만남을 읽는 방법에 대한 본능적 감각, 그에 대응하는 방법. 이 영국 일간지에서 묘사한 대로만 보면 이 눈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문해력, 감정 문해력, 그리고 정말 그 글에 대한 문해력에다가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이 배려에다가 이 지각력, 재치까지 다 합쳐진 되게 좋은 칭찬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눈치껏 한다, 눈치 빠르다는 말과 남의 눈치를 본다, 남을 의식한다. 이 눈치가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라는 한 단어로 썼기 때문에 이 눈치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과 긍정적인 거를 합쳐가지고 쓰고 있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 눈치라는 거는 좀 사회적 지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눈치를 본다라는 건 주눅이 들고 을의 입장이 되고 할 말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는 기가 막힌 능력을 지녔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뭔가 눈치가 빠르다. 이 칭찬만큼 좋은 게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시대 태연과 샤이니 키가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게 성격이고 눈치를 보는다는 거는 되게 장점인데 눈치를 안 보고 못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나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눈치가 원만한 관계라든가 편안한 소통, 또 더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해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태연과 키가 이야기한 눈치를 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되게 그 챗 GPT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공지능 같은 거가 나와서 그걸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답변해달라 이런 거 쳐보신 적 있죠,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하잖아요. 정보 수집 능력도 되게 좋고 좋은데 뭔가 약간 얘가 눈치가 없잖아요. 뭔가 그 센스 한 방울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 섬세함이 되게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눈치 같은 거야말로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문해력 떨어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사회에 되게 필요한 게 문해력이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렇게 챗 GPT처럼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사실은 뭐 연산 처리 능력 뭐 이런 거라든가 자료 수집 능력 그리고 이거를 뭐 재조합하거나 이런 능력에서는 인간이 정말 속도도 그렇고 능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약간 눈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로 정말 눈치도 없고 또 눈치를 볼 생각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저분은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 학교에 정말 최고 학부를 나와서 옛날 기준으로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감정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뭔가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 왜 어디 안 좋아?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보거나 아니면 얘가 좀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는 좀 대신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눈치가 없으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있네?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안 맞아? 드러내려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는 거야. 왜 내 거기까지 말을 하게 만드냐고. 이게 여기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알아서잖아. 알아서를 못하는 거죠. 과거에 저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다 챗 GPT에게 다 대체되고 말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잘 외우고 계산을 잘하고 이런 능력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섬세하게 분위기를 읽는 능력, 다른 사람의 감정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능력,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 이런 거야말로 정말 전 미래형 인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책을 읽으면 그게 늘어나? 이 책을 읽으면은 이게 늘어날 수 있어. 왜냐면은 여기 책에 이제 나오는 거 중에 이제 내 눈치 파트만 꼽아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는 뭔가 뭐 언어적 요소든 비언어적 요소든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뭐 요소든 그 말 이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침묵에서 뭐 읽을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거가 나오기도 하고, 감춰진 심리를 간파하는 뭐 암묵지라는 파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유머, 대화의 경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오빠처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되게 관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내가 인공지능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다 오빠 이게 다시 다 읽어야 돼. 한 권 더 있어. 밑줄 치면서 읽도록 하세요. 이게 미래 인재에 대한 뭐 이런 이론이 제가 그냥 막 지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 과학자 송기령 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례하면 세상이 좁아집니다. 섬세한 조직, 세심한 인간이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섬세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마음, 타인의 니즈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에요. 이거를 뭐 감정 문해력이라고 이 책의 제목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저는 이게 바로 눈치인 것 같습니다. 와, 딱히 잘못하는 건 없는데 뭔가 같이 일하기 싫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눈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쁜 의도가 아닌 건 알겠는데 말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뭔가 그냥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눈치가 없어서 저때 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화제가 막 옆으로 새기도 하고, 혹은 이 정도까지 해서 멈춰야 되는데 더 해가지고 기분을 뭔가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서 되게 반성이 되는 게, 저 역시도 나답게 살 거야, 혹은 뭐 내가 왜 남의 기분을 살펴야 돼, 그냥 난 나대로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남을 살폈기 때문에 피곤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 딴에 과감하고 솔직하다고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센스가 부족했다. 남의 생각과 느낌을 간파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약간 이런 능력을 저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뭔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규율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사회 질서를 어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마음이나 뭐 감정을 뭐 지나치게 읽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거는 그 눈치 본다의 눈치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할 때 이 눈치 빠르다는 능력이나 지능과 오히려 연관이 되는 말이 아닐까. 어디서나 주목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밖에 나가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사람들과 대면해서 만나는 기회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막 출장 같은 것도 다시 가게 되고, 또 사람들도 이제 뭐 여럿이 만나는 것도 이제 더 자리도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디서나 주목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나도 이런 사람은 자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분석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다고 하잖아요. 단점이 없고 다 잘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좋아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보고 듣기가 편안하더라고요. 반대로 자꾸 자학하고 자기 비하하고 나처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너 모자 예쁘다 이러면은 그냥 그치,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높은 사람. 안녕히 가세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모자 예쁘다고 했을 때 이거 되게 싼 건데, 이거 그냥 누가 준 건데, 이거 이상한데 그냥 썼어, 막 거지 같은데 썼어, 막 이렇게 거지 같은 거 아니야.
난 예쁘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러게 좀 거지 같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대꾸를 해주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리액션하기가 좀 힘들어서 자기 비하하거나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들은 좀 대화를 오래 이어가기가 힘들고 뭔가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설명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난 내 자신 너무 좋은데? 나 진짜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진짜 나 최고인데? 이런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도 또 뭐라고 리액션을 해줘야 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짜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되게 쟤 자존감 높은 척을 하는구나, 자존감이 높게 보이고 싶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고 강한 긍정은 또 강한 부정이고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인 법이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드러나느냐, 그거를 이렇게 또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삶의 궤적에서 좀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뭔지를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단기간에 저 자존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장시간에 거쳐서 단단하게 쌓아온 내면의 자존감이구나, 이런 게 전 느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거를 내 입으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보고 있기 편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참 편하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눈이 가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만남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은 그 이유가 궁금할 수는 있지만 계속 그 사람의 불행의 곁에 같이 머물러 있고 싶진 않아요.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좋은 기분이 들고 만나고 집에 갔을 때 뭔가 행복한 감정이 드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계속 만나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긍정적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막 나 자랑만 한다든가 나의 좋은 이야기만 한다든가 그런 거는 긍정적인 거랑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건 좀 사회성이 부족한 거죠. 잘난 체를 하는 건데 그냥 모든 얘기가 다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거나 대화 자체가 즐겁고 이 바이브 자체가 되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억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뭔가 더 이렇게 몰려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대화 주제가 꼭 긍정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남을 욕해요? 그러더라도 그걸 되게 웃기게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저 사람을 모함하거나 저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걔가 그랬다? 이게 뭐야? 너무 웃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대화의 소재로 찾는 정도? 너무 그게 듣는 사람도 많이 불쾌하지 않은 정도? 그런 정도라면 이게 뭐 뒷담화가 됐든 뭐 회사 욕이 됐든 약간의 부정적인 주제라도 선을 넘지 않고 웃기게만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이것도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보다도 그냥 살짝 그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하면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인기 많은 사람들은 요 선을 진짜 잘 타더라고요. 어디서나 주목받고 항상 그 사람 곁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 특징 세 번째는 바로 항상 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외모가 뛰어나거나 그냥 대외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임이 계속되고 그 사람을 오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화제거리가 끊이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항상 저 레퍼토리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죠. 항상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사람 머물러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남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화제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배우게 되기도 하고 자극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요즘에 어떻게 살까?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 사람은 요즘에 어떤 수단으로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해지고 닮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좀 같이 발맞춰 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나랑 코드
코드가 잘 맞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성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 이야기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번째는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이고 항상 성장하는 사람들이 또 이게 찐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더 만남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런 건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역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디서나 이제 주목받는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질투를 하거나 그 사람 눈치를 보거나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이런 거는 옆 사람에게도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떤 자리에서든 주목받고 싶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냥 그 순간을 정말로 즐기고 있지 않으면 주인공 옆에 있는 조연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 그냥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모임도 많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 관계에 대해서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잘해야 돼, 나 저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돼, 나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돼, 이런 부담을 갖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은 상대에게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자신 있는 그대로, 대신에 선 넘지 말고 예의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보면서 또 좋은 말 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부터가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힘든 점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커피 마실게요. 여러분 잘 자요.